그 아이가 제게 온 날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제가 살아남은 건 바로 그 아이 진돌이 덕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75살 김준호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는 일조차 무겁게 느껴질 만큼 온몸 관절이 시큰거리곤 합니다. 밤사이 뼈 마디마디를 물고 늘어진 듯한 통증에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다 돼서야 겨우 잠이 들고는 하죠. 그렇게 겨우 잠든 몸을 이끌고 일어나면 화장실까지 가는 몇 걸음이 마치 산 하나를 넘는 듯 버겁습니다. 아내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훌쩍 넘었고 아들은 미국에 나가 살고 있어 요즘 제겐 찾아오는 이도 기다리는 이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 하루는 그저 골목 끝 조그마한 슈퍼에 들렀다 오는 일이나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거나 허리 굽은 친구들과 묵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경로당 구석에 놓인 전기장판 위에 다 같이 모여 앉아 무릎을 주무르며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건강 정보를 이야기하던 중이었죠. 관절염엔 꾸준한 운동이 최고라느니 날마다 새벽에 걷는 게 약이라느니 너도 나도 아는 척하며 떠들다가 갑자기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김준호, 우리 나이쯤 되면 약도 좋지만 뜨끈한 보신탕 한 그릇이 더 낫지 않겠어? 말끝에선 농이 섞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진지했습니다. 아마도 그 말엔 단순히 몸보신이나 보양식을 넘어서 같이 가서 한 끼 하자는 외로운 노인들끼리의 숨은 위로가 담겨 있었겠지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괴로워지는 날일수록 마음은 더 허기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우리 셋, 박 씨와 최 씨, 그리고 저까지 오래된 친구들은 다음날 아침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뒷산 아래 낡은 보신탕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 씨가 몰고 온 낡은 경차를 타고 우리는 느리느리 도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이미 푸르게 짙어진 산기슭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라디오에선 옛 가요가 아련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왠지 모르게 설렘 같은 게 가슴 한켠에 일렁이었지요. 그래, 몸이라도 뜨끈하게 데우고 오자. 이놈의 무릎, 국물이라도 먹으면 조금 나아지겠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가게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허름해져 있었고 간판은 녹이 슬어 글자가 반쯤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관보다도 제 눈을 단박에 붙잡은 건 그 가게의 뒤편 녹슨 철창 옆에 덜컥 묶여있던 한 마리의 진돗개였습니다. 개는 마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듯 낮은 자세로 몸을 웅크린 채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고 눈빛은 마치 수없이 버려졌다가도 다시 붙잡힌 짐승처럼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채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과 마주친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눈동자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같았고 그저 조용히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개가 떠는 모습을 보자 제 무릎의 통증이 순간적으로 잊혀질 만큼 가슴이 싹 식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가게 앞에서 멈춰섰고 발걸음을 돌려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 개를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아닐까 싶은 설명되지 않는 예감이 제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박 씨와 최 씨는 벌써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저는 문 앞에서 그쪽을 향해 걸음을 멈춘 채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이내 된장 냄새 섞인 고기, 삶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주인장은 땀에 절은 티셔츠를 바지 속에 꾸역꾸역 넣은 채로 우리를 맞았고 오래된 플라스틱 식탁에 손때 묻은 그릇들이 나란히 놓이자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천천히 방 안에 퍼졌습니다. 박 씨는 두 손을 비비며 이 냄새 아주 그냥 살아나겠네 하고 웃었고 최 씨는 벌써 수저를 들고 국물부터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물을 눈앞에 두고도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직전 아까 마주쳤던 그 눈빛이 또렷또렷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창백한 털 속에 묻혀있던 검은 눈동자, 말없이 애원하던 그 시선이 마치 제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했어요. 왜 그래? 안 먹어? 박 씨가 물었지만 대답 대신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나갈게. 야, 준호야, 이런 데까지 와서 왜 이래? 먹고 가. 친구들의 말에도 저는 고개만 저었고 식당 입구로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바람 속엔 가게 뒤편에 썩은 집 냄새와 시큼한 물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돌려 뒷마당으로 갔고 그 개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엎드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허리를 낮추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곤 작게 중얼거렸죠. 나랑 같이 가고 싶냐? 그러고 싶으면 고개를 들어봐.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그 개가 아주 천천히 떨리는 턱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무너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저는 식당 주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개 얼마면 되겠어요? 주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요. 그냥 데려가요. 잡으려다 놔둔 건데 귀찮기만 했어요. 병들었는지 힘도 없고. 그 말에 저는 지갑을 꺼내어 준비해온 돈 전부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그를 사는 값이라기보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던 제 죄책감에 대한 값이었고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도록 눌려있던 어떤 무거운 감정에 대한 속죄였습니다. 그날 보신탕 한 그릇도 못 먹은 채 저는 개 한 마리를 안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 몸이 제 품 안에서 바스라질 듯 가벼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제 두 팔은 오래도록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품 안에 안긴 그 아이는 한마디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건지 기운이 빠진 건지 아니면 이제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한 건지 창백한 머리칼 사이로 조용히 제 품에 기대 잠들었고 그 미약한 숨결이 제 가슴을 간지르며 오래된 무언가를 천천히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욕실 문을 열고 낡은 세수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한 손엔 개 전용 샴푸를, 다른 손엔 마른 수건을 움켜쥐고 마치 태어나 처음으로 목욕시키는 손줄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그 아이의 몸을 적셨습니다. 몸은 너무도 앙상했고 흙먼지와 마른 피가 엉겨붙은 털 사이사이에선 고된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물이 닿을 때마다 개는 몸을 움찔거렸지만 놀랍게도 도망치거나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눈을 감은 채 제 손끝을 느끼고 있었죠. 이젠 괜찮아. 진돌아. 너 진돌이라 부를게. 진실하고 돌처럼 단단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며 아직 이름을 불러줄 사람 하나 없던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온전한 존재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진돌이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고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환하게 켜지는 듯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서도 저는 곧장 동네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진돌이는 제 무릎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고 병원에서는 탈수 증세와 영양실조, 가려운 피부병과 오래된 귀 감염까지 진단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주사와 약을 챙기며 치료를 마친 뒤 저는 진돌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돌이를 아내가 예전에 쓰던 자리에 눕혔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늘 빈 채로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 소파 한쪽, 시간도 멈춘 듯한 그 공간이 진돌이의 몸으로 천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진돌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마치 아내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커다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진돌이와 시선을 마주쳤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전엔 지내왔던 평온이 느껴졌습니다. 진돌이와 저는 서로 말은 없었지만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외로움 속에 살던 제게 그 아이는 말없이 다가와 자리를 내어주었고 저는 그 안에 고요히 스며드는 존재 하나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이가 집에 온 지 보름쯤 되었을 무렵 한 일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아온 가족처럼 햇살 드는 창가에 몸을 뉘고 졸기도 하고 제가 무릎을 톡톡 치면 살금살금 다가와 고개를 기대기도 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약도 얌전히 삼켰습니다. 마당 한쪽에 만들어준 계집자리도 잘 적응하는 듯 했지요. 그런데 새벽만 되면 진돌이는 꼭 침대 옆으로 와서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제 곁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6시쯤 아직 해가 뜨기 전 가끔 진돌이가 제 옆에 앉아있는 기척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녀석은 이불 끝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문을 향해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묘하게 멍했고 마치 그 너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시간엔 당연히 밖엔 아무도 없었지만 진돌이는 마치 누군가가 문 앞에 있다는 듯 꼼짝 않고 주시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개의 본능인가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나 먼 동네에 개 짖는 소리에 반응하는 거겠거니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진돌이는 문이 아니라 벽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갑자기 그 멀쩡한 벽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 굵은 소리로 짖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섬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짖는 그 모습은 무언가를 본 것처럼 아니면 기억해낸 것처럼 이상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목덜미가 서늘해지며 발끝까지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파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진돌이를 불렀습니다. 진돌아, 왜 그래? 거기 뭐가 있니? 하지만 진돌이는 제 부름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응시한 채 멈칫거리다가는 갑자기 짖음을 멈추고 조용히 꼬리를 내린 채 제게 다가와 발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 순간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듯한 묘한 만족감이 진돌이의 몸에서 전해졌고 저는 더 이상 그 벽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진돌이는 새벽이면 반복해서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문을, 때로는 거실 구석을, 심지어는 천장을 향해서도 짖곤 했습니다. 마치 이 집 어딘가에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진돌이의 새벽 행동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저 예민한 성격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살면서 개 한 마리의 움직임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노인의 괜한 감상이겠지 싶어 내심 스스로를 다독이며 무시해버렸지요. 하지만 그날 밤 진돌이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늦은 저녁이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선 바람이 불었고 작은 가지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던 그때 진돌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집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문 앞으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쥐라도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진돌이는 창고문을 앞발로 미친 듯이 긁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에 저는 놀라 일어나 창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돌이는 마치 안에 누가 갇혀 있기라도 한 듯 지저댔고 주둥이로 문을 밀고 발로 문턱을 긁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돌아, 왜 그래? 거기 뭐가 있는데? 제 말에도 진돌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버티며 사납게 짖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진 저는 손전등을 챙겨들고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 안에서는 가스 특유의 새냄새가 코를 찔렀고 한순간 숨이 펄쩍 막힐 만큼 독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창고 안 한쪽에 설치해둔 오래된 부탄가스통 2개 중 하나가 기울어진 채 밸브가 헐겁게 열려 있었고 한참 동안 새고 있던 가스가 그 좁은 공간에 가득 차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불씨 하나만 튀었어도 창고는 물론이고 집까지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순간이었지요. 숨을 멈춘 채 얼른 창문을 열고 밸브를 잠그고 문을 활짝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도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위기를 알리고 막아준 존재가 다름 아닌 이 작은 개라는 사실에 눈물이 와익학 쏟아졌습니다. 진돌아, 네가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무릎을 꿇고 진돌이를 끌어안은 채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돌이는 그런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치 다 안다는 듯 제품 안에서 숨을 고르며 얌전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진돌이가 제 목숨을 구한 그 밤의 이야기는 어쩌다 경로당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가 시켜서 말한 것도 아니고 동네방네 소문을 낸 것도 아니었지만 박 씨가 어느 날 바둑두다 말고 무심하게 한마디 꺼낸 모양입니다. 야, 김준호 그 양반개 하나 데려다 놨다더니 그놈이 집을 한번 살렸다더라. 그 말을 들은 동네 어르신들 반응은 처음엔 싸늘했습니다. 에이, 걔한테 목숨을 맡겨? 나이 들어가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보신탕 먹다 말고 데려온 놈한테 정을 붙인다니 그게 말이나 되나? 처음엔 그랬습니다. 제가 진돌이 데리고 산책이라도 나가면 창문 너머로 발자국 소리에 살짝 들추고 제 눈을 피하던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슈퍼 앞 벤치에 앉은 할머니들 무리 중엔 제 쪽으로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삭이듯 수근거리는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참 재밌는 게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어느 순간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진돌이와 마을 둘레길을 돌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할꽃이 핀 큰 느티나무 옆으로 돌아서려는 찰나 진돌이가 갑자기 땅을 박차듯 뛰어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줄을 당기려 했지만 진돌이는 평소와 전혀 다른 눈빛으로 길 한복판에 쓰러진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동네에 사는 혼자 사는 윤씨 할머니였습니다. 그늘진 곳에 쓰러져 계셨고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으며 손가락이 굳은 채 벌벌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에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고 진돌이는 그 곁을 떠나지 않은 채 계속 짖었습니다. 그 짖는 소리는 곧 근처 밭일하던 주민들에게도 닿았고 금세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에, 윤할머니가 여기서 쓰러져 계셨다고? 누가 먼저 발견한 거야? 저기 개가요. 김준호 씨네 개가 먼저 발견했어요. 그날 이후 진돌이를 향한 마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바둑판 옆에 진돌이 전용 방석이 생겼고 슈퍼 앞 할머니들은 진돌이를 쓰다듬으며 삶은 달걀을 하나씩 쥐어주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아휴, 그 양반 그때 개 안 데려왔으면 어쩔 뻔했어? 저놈이 사람 하나 살리고 또 살렸네. 그 말이 그렇게 툭 던져진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묶여있던 서러움과 외로움을 천천히 걷어내 주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어디를 가도 진돌이와 저는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받는 사이가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이상한 노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돌이를 달리 보기 시작하자 그 관심이 반드시 따뜻한 시선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돌이는 이제 마을의 마스코트처럼 여겨졌고 누군가는 그 아이를 영물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동네 어귀에 앉은 할머니들 사이에선 개 눈빛이 사람을 꿰뚫는다는 말까지 돌았으니 그 말이 어디까지 진심이었는지 몰라도 분명 진돌이는 어느새 마을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자들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덩치는 컸고 옷차림은 번드르했으며 발두개는 묘하게 눈에 거슬리는 문신들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들은 집 마당에서 진돌이와 장난치고 있던 저를 향해 껄렁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개 참 잘 키우시네요. 눈도 똑똑하고 발도 야무지고 뭐랄까 기운이 달라 보여요. 그들의 말에 저는 불편한 눈빛으로 놈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진돌이를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툭 내밀었고 하얀 종이 봉투 안쪽엔 꽤 많은 현금이 보였습니다. 이거 그냥 개 좋아하는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를 좀 아끼거든요. 제대로 먹이고 잘 길러서 감나게 만들 줄 압니다.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이놈이 여기서 늙어 죽는 것보다 큰 부대에서 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개 돈 주고 살 생각 말고 그냥 돌아가시오? 놈들 중 하나가 웃음기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개싸움 뭐들어는 보셨죠? 요놈이면 이기는 판이 몇 번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데려가면 도둑이 커지잖아요. 좋게 좋게 돈 드릴 테니 생각 좀 해보시죠.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놈들이 진돌이를 짐승 취급하며 피 튀기는 싸움판에 몰아넣으려는 걸 안 순간 저는 주먹이 쥐어졌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 내 집 없으자. 내 집 앞에서 꺼져. 이 개는 내 가족이야.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제 말에 그들은 비죽거리며 웃다가 나지막한 협박을 흘리듯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그 개가 혹시라도 갑자기 없어져도 놀라지 마세요. 세상 일 다 뜻대로 되진 않으니까.
놈들은 그렇게 돌아섰고 진돌이는 제 다리 옆에 꼭 붙어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자기 자신보다 저를 지키려는 결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이면 문 단속을 2번씩 확인했고 마당엔 센서 등을 달았으며 진돌이와 함께 잘 수 있도록 거실에 이불을 펴놓고 누웠습니다. 이제 진돌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세상이 던진 탐욕 앞에 제가 지켜야 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으며 진돌이와 저는 평소처럼 둘레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진돌이는 잔디밭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잠자리라도 쫓듯 꼬리를 흔들며 앞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평온했고 저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진돌이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진돌이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진돌이가 조금 앞쪽에 숲길이 꺾이는 지점이 있었기에 그 너머로 간 줄 알고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했지만 길모퉁이 어디에도 진돌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갈림길까지 뛰어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돌아, 진돌아, 어디 있어? 그러나 돌아오는 건 허공을 맴도는 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고 무릎이 힘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이가 혼자 도망갈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곧장 동네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와 최 씨도 곧장 달려왔고 주민센터의 협조로 근처 방범 CCTV를 함께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골목을 따라 저 멀리 진돌이의 하얀 몸이 잠깐 나타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1톤 트럭이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트럭 뒤쪽에서 내린 누군가가 진돌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이었고 짧은 시간이 흐른 뒤 트럭이 다시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진돌이는 더 이상 화면 속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가 꺼져버린 듯한 공허함이 덮쳐왔습니다. 아, 놈들이 왔구나. 저것들이 진돌이를 데려간 거구나. 숨이 가빠졌고 눈앞이 어지러웠지만 정신을 붙잡은 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CCTV 화면을 들고 가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유기견 납치 및 동물 학대 혐의로 즉각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놈들이 그런 흔적을 쉽게 남길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박 씨는 오토바이를 꺼내 들었고 최 씨는 이웃집 차량에 나눠달라고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 진돌이에게 정 붙였던 몇몇도 자발적으로 돕기 시작했지요. 우리 진돌이 반드시 데려오자.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의 온기를 되살린 모두의 생명을 깨운 존재였습니다. 진돌이 없는 집안은 그렇게 다시 차가운 정막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진돌이를 되찾아오겠다는 결심 하나로 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마을을 돌고 밤에는 마당에 불을 켜놓고 진돌이의 이름을 부르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마음속 희망은 점점 작아졌고 그 빈자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채워졌습니다. 괜히 산책길을 나갔던 걸까? 괜히 사람을 믿게 만든 걸까? 괜히 그날 그 트럭을 의심만 하고 막지 못한 제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동네 뒷산 초입에서 밭질하던 박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숨이 찬 목소리로 그는 단 한마디만을 했습니다. 준호야, 진돌이 여기 있어. 그 순간 저는 지팡이도 잡지 못한 채 뛰었습니다. 무릎이 뒤틀리고 허리가 저려왔지만 산 입구까지 어떻게 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흙 묻은 손끝으로 길을 짚으며 올라간 그곳. 박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바위 아래 작은 움푹한 공간 안에 진돌이가 있었습니다. 온몸은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한쪽 귀는 찢어진 채 바짝 말라 있었으며 앞다리는 이상하게 꺾인 모양으로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보자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눈동자, 그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안엔 놀랍도록 따뜻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돌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진돌아. 숨이 터질 듯 울려 퍼졌고 저는 주저앉아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아팠니? 그 많은 말을 아무것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저는 그 아이의 마른 몸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지구대 순경이 신고하신 강아지 맞으시죠?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진돌이만을 바라보며 수없이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겠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진돌이는 심하게 탈수된 상태였고 오른쪽 앞다리에 뼈가 골절되어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 같은 생존입니다. 이 정도 상처로 사흘을 버틴 건 보통 정신력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진돌이의 다친 다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럼요, 이 아이는 남은 생을 누구보다 단단하게 살아갈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진돌이는 그날부터 절뚝이는 걸음으로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고 저희는 비로소 세상이 준 가장 깊은 인연으로 다시 함께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이의 치료가 조금씩 마무리되어 갈 무렵 병원에서 수의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 강아지 몸속에 마이크로칩이 있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진돌이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거쳐온 적도 없고 제가 데려왔을 때 목줄 하나 없이 버려진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엑스레이 상에는 분명히 작고 얇은 몸 안에 박힌 금속성 물질이 보였습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 등록 시스템에 연결해보면 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제 가슴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상하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수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 아이 군견입니다. 구조견 출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군견이라니요? 진돌이의 칩은 과거 산사태 수색 구조에 투입된 전문 탐지견들에게만 삽입되는 등록칩이었고 전 주인은 육군 53사단 소속 구조병이었던 이태민 하사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주인인 이태민 하사가 4년 전 산사태 수색 작전 도중 딱석사고로 현장에서 순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작전 당시 함께 투입된 구조견 한 마리 실종 상태로 추정됨. 이후 보호자의 상실. 그 말은 곧 진돌이가 주인을 잃은 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유기되었고 어디선가 방치되다가 결국 보신탕지까지 흘러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너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진돌이는 아침마다 문을 응시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 왜 낯선 벽이나 천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는지, 왜 사람을 향한 눈빛이 유난히 깊고 절제돼 있었는지. 그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물을, 사람을, 그리고 잃어버린 삶을. 제게 왔을 땐 이미 온몸이 망가져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누군가를 향한 충성과 기다림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진돌이를 조용히 안고 집 마당에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다 말했습니다. 진돌아, 넌 내 가족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전우였구나.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 더 당당한 내 동지야. 그 아이는 조용히 제 품 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작은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쌓여 있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진돌이와 제가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계절을 3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봄에는 진돌이가 절룩이며도 꽃길을 걷고 싶어해 가까운 야산을 한 걸음씩 오르기 시작했고, 여름엔 부채질하는 제 무릎 위에 턱을 얹고 누워 한낮의 땀냄새를 맡아냈으며, 가을엔 낙엽을 이불처럼 파고들어 곤히 잠든 진돌이의 옆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꼭 남겨야겠다고요. 작은 노트 하나를 꺼내 진돌이와 처음 만난 날부터의 기록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보신탕집에서의 눈빛, 창고가스 사고를 막아준 밤, 윤씨 할머니를 발견하던 순간, 그리고 무서운 트럭에 납치되었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어느 장면 하나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저는 이 마을 도서관에 작게 복사본을 나눠두었으며
진돌이의 이야기를 들은 전문 선생님이 디자인을 더해 진돌이의 봄이라는 이름의 작은 책자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책이 계기가 되어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동물 보호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진돌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마을 회관 앞 벽에는 진돌이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버려진 개, 누군가의 가족이 되다라는 문구 아래 진돌이가 한쪽 다리를 살짝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 박혔습니다. 그날 마을 아이 하나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돌이가 진짜 사람도 살렸대요? 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사람도 살렸고 나도 살렸지. 근데 진짜 생명을 구한 건 내가 아니라 진돌이였단다. 이 작은 몸 하나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큰 마음을 가졌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돌이는 제 마지막 날까지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인연은 어쩌면 하늘에서 아내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요.